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2달 만에 부동산 수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수요일 18일이었어요. 국토부가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놨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공시가격 상승으로 보유세 올린다는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제 얘기도 아니고 소장님 얘기도 아니고 교수님 얘기도 아니고 어느 누구의 얘기입니다. 고가 아파트 2-3개 갖고 계신 분들 예를 들어서 이게 얼마나 오르는 거예요? 대충 다 다르겠지만. 거의 뭐 잠을 못 주무실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재산이 한 뭐 100억, 200억 되고 월세가 5천 나온다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 갭 투자로 강남에 오를 때 전세 가격이 한 70%가였었잖아요. 그때 이제 한 30%만 조금 뭐 대출을 받아가지고 돈 없이 박은 사람도 있고 현금으로도 한 분도 계시겠지만 전세를 키우고 했잖아요. 그죠? 그분들이 보통 비싼 거 30억짜리 하면 이제 종부세 계산하면 뭐 1,500, 2,000, 2,500 내던 분들이 그냥 2배. 요번에 기억나시겠지만 2주택자도 세 상한선을 갖다가 예전에 소득세 상한선인 150% 세금 증세할 때 그걸 없애가지고 300%까지 늘려놨어요. 그 제가 한 예를 들면 음마 아파트 하나하고 레미안 대치팰리스 하나 갖고 계시면은 26억, 35억인데 작년에 3천만 원 냈어요. 세금을? 네. 올해 얼마 낼 것 같냐 뭐 물어보면 네, 2주택이죠. 5,360만 원이에요. 이게 뭐 소리 나죠? 근데 조금 더 비싼 거. 개포 1단지하고 어디에 30억짜리 40절 차이는 없어요. 아까랑. 금액은 한 10억 15억 차이 나는데 종부세가 누진이잖아요. 네네. 이분은 3,800 내다가 6,400만 원 내요. 이게 A이름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이 만약에 갭 투자를 했는데 전세를 끼고 이렇게 했다고 가정을 하면 20억, 20억짜리 보통 20억 갈 때 한 6, 7억 배팅하는데 그것도 대출로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 돈이 없는 분들 갭 투자는 진짜 이거 큰일 난 거고. 그죠? 돈이 있는 분도 부담되죠, 이게 사실. 이게 왜 한 해만 내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내는 데다가 지금 이거는 공시가격이 오르는 거를 계산 안 한 거예요. 오르는 걸 하면 또 더 올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위헌소송 등이 했는데 결론은 합헌이 났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 돈 많으면 많이 내라 이거죠. 근데 계산을 해보면 이게 한 2% 3%밖에 안 돼요. 외국하고 비슷한 거예요 또.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처럼 네. 정말로 100억대 부자들은 그쵸, 이 정도 세금은 네, 뭐 거뜬하게 내고 또 내야죠. 그렇죠. 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리해서 투자를 하거나 지금 이 와중에 강남 집값들이 내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정말 잠 못 자는 분들이 엄청 많겠네요. 그렇죠. 굉장히 부담되죠. 이게 뭐 2주택, 3주택자 이사들은 이제 또 투자잖아요. 그래서 리스크에 대한 내가 또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1주택자들도 사실 또 부담되거든요. 이게 통계 자료를 보면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에 하나 있어요. 84제곱미터 하나 있는 분들이 작년에 84제곱미터가 공시가격이 한 15억 정도 했는데 지금 21억까지 올라서 아니죠. 11억 작년에 한 11억 5천 정도 하던 게 15억 9천까지 올라서 한 400만 원 내던 게 한 600만 원까지 내야 되고요. 네. 레미안 팰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700만 원 낸 분들이 1,000만 원 정도. 그래서 실수요자들도 있는 사람들이 뭐 300만 원 더 내면 되지라고 하지만 이게 매년 내야 되는 세금이고 또 내년 되면 더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럽다.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집이 있지 내가 연소득이 높다라고 또 단순 없는 거거든요. 내가 10년 전에 샀으면 그렇죠.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굉장히 부담스러운 세금이다. 요즘 맞아요. 분위기도 안 좋은데. 소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첨언을 드리면 이게 지금 문제가 돼요. 사실 고령자시고 은퇴하시고 그랬는데 이건 문제되잖아요. 솔직히 누가 봐도 사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모 당에 국회의원들이 좀 모여가지고 이건 좀 심각하다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 14년 이상 1가구 1주택자로 계신 분들 있잖아요. 국가주택이라도. 네네. 이런 분들은 이런 보유세를 없애거나 면제해주자, 감면하자 얘기가 법안을 지금 발의했대요. 그러니까 14년 이상 그 집에 사신 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사실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왜 14년이에요? 15년? 모르겠어요. 그분이 뭐 14자를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14년 해가지고 법안이 발의가 됐대. 그래서 혹시 우리 애청자분들 중에 이렇게 1가구 1주택자인데 좀 부담되시는 분들은 그 국회의원을 좀 그 법안을 강력하게 밀어가지고 내년에 되면 올해만 좀 고생하시면 내년이 만약에 정착되면 1가구 1주택자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솔직히. 그죠? 맞습니다. 그건 좀 뭐 팁으로 그냥 제가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런 가운데에 아까 전에 14년 사신 분들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팔자. 급매물이라도 좀 내놓자.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날까요? 실제로 나올 수가 있죠. 지금 이게 사실 코로나가 아니고 경제 문제가 아니라면 그래 올해는 세금 내고 내년에 좀 또 오르지 버텨보자. 않겠어? 한번 버텨보자 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지금 경제까지 이렇게 막 무너지고 있으니까 굉장히 잠이 안 오고 막 불안해하고 걱정이 태산일 것 같고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가격을 좀 낮춰서 내놨을 때 바로 팔리면 괜찮은데 이게 사람 마음이 똑같거든요. 집을 산다,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오를 것 같으니까 투자하는 거지 내가 아무리 실수요자라도 지금 같은 분위기 오히려 뭐 미국도 그렇고 지금 더 떨어질 것 같은 분위기라면 내가 재산이 100억 있어도 사실 안 사고 싶은 심리거든요. 그러면 급매물로 내놓으면 또 현금 부자들이 또 다 이렇게 또 근데 부지런히 현금 부자들도 생각하는 게 지금 분위기에서 과연 살까. 아. 확 못 사죠. 자금주 달기에서 내야 그렇죠. 되고 그거 피곤해요. 그러니까 규제도 이게 그러니까 많고요. 제가 현금 부자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기다렸다가 뭐 아직 이제 경제 위기가 뭐 시작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뭐 그런 맞아요. 마음이 들겠죠. 언제든 살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그렇죠. 지금은 지켜보자. 돈 있는 현금 있는 사람들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현금이 최고입니다. 그렇군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14년 그 이야기를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이야기했고요. 14년 이상 장기 실거주자에겐 종부세 100% 감면해야 된다라고 맞죠. 얘기를 했다고 맞습니다. 하네요. 근데 진짜 왜 14년인지 너무 궁금하네요. 본인이 14년 사셨나? 그래서 13년이라서 내년 되면 그럴 수도 14년 되나요? 있겠죠. 아, 진짜 그것까지 궁금하네요. 고민하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얘기까지 해봤는데 이 부동산의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금리 아니겠어요? 지금 금리 인하로 제로금리 시대를 맞이했는데 그렇다면은 금리가 떨어지면서 뭐 대출을 받아서 집 사는 사람들이 또 늘어나지 않겠냐라는 우리 늘 패턴이었잖아요. 그 패턴이 이번에도 적용될까? 이번엔 아니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원래 금리하고 집값은 반비례 관계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론적으로 이제 금리가 뭐 1% 내리면 집값이 2% 오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일반적인 얘기고요. 주택 가격은 변수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최근의 상황을 보면 이제 왜 제로금리 갔느냐 이유를 좀 생각해야 되거든요. 이게 일반적인 이제 뭐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정상적인 패턴에서 이렇게 좀 내려간 거는 괜찮은데 네, 우리나라 지금 사상 초유의 제로금리 0.75잖아요. 그러게요. 왜 그렇게 갔을까라고 생각하면 그만큼 안 좋다라는 얘기고요. 경제가 굉장히 흔들린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과연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할까?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규제가 많아서 대출 받을 수가 없잖아요. 금리 내리면 뭐예요? 대출이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무주택자들 뭐 이런 분들이나 조금 나오지 집 하나라도 있으면 안 나오고 고가 주택들은 또 규제가 더 심하잖아요. 그래서 네. 대출을 받기가 어렵다. 받고 싶어도 투자하고 싶어도. 그래서 저는 그런 패턴은 지금 상황에서는 맞지 않을 것 같고요. 단 대출 이자 부담. 기존에 대출 받았던 분들은 부담은 좀 줄어들잖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예전처럼 이제 집값은 떨어지고 분위기가 안 좋은데 대출 이자 부담이 너무 커서 막 급매물로 던지는 분들 그런 현상은 조금 그런 건 줄어들지 없을 않을까. 거다. 버틸만은 하다. 아니 근데 지금 대출이자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작가랑 얼마 전에 그 얘기했어요. 금리는 내리는데 이거 대출이자 내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억울하죠. 언제 이게 혜택이 있냐. 그러면 은행에서 그러겠죠. 뭐 위헌 소송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밖에 대답 안 하겠죠. 자기들한테 이득이 되니까. 그 뭐 기름값 늦게 내린 거와 똑같습니다. 네.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이자를 내리면 우리한테까지도 그렇죠. 영향을 미치는 건 맞는 거죠. 당연하죠. 근데 언제요? 근데 운운하에 한 달한테 젖춘다고요? 그러니까 운운하에 젖춘다고요? 매달 이자 내는데. 신용 상태가 바뀌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새 법이 바뀌어서 그렇죠. 금융법이 본인이 이렇게 뭐라 하죠? 어필을 하면 담당자가 조금씩 조정합니다. 담당자 지점장님 권한이 제가 알기로는 0.1% 2%는 가지고 있는 걸로 아니까 지점장님한테 가서 뭐 빨리 뭐 얘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그 친구들이 금융권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할 때까지 기다리면 조금 늦긴 하죠. 좀 억울하지만. 근데 결국은 적용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게 적용이 된다. 네. 그리고 저금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 올리면은 그 미국을 보시면 돼요. 미국이 이 금융위기 나기 전에 한 2.5, 3%였잖아요. 금리가. 그런데 터지고 나서 지금 금리가 몇이에요? 0.5예요. 일본은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집값 올라요?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시면 우리나라도 지금 일부 언론에서 나오는 처음에 말씀 주셨잖아요. 실수자들은 살 때 조금 적용이 되겠지만 나머지 분들이 좀 막아놨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요번에는 저금리 때문에 뭐 부동산의 폭등 이런 현상은 좀 거의 없을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자를 낮춰주는 거, 금리를 낮춰주는 건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였는데 네. 지금은
너무 안 좋은 상황에 할 수 있는 정책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대출을 받기도 쉽지 않은 환경이고 규제가 많기 때문에 부동산 버블까지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지금 그리고 그 실질적으로요. 말씀이에요. 기준금리 내려가는 것만큼 대출금리가 그렇게 내려가지는 않거든요. 은행들은 또 가산금리도 있고요. 자기들 이익도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금리가 0.75 갔다고 해서 대출금리가 그렇게 그러니까요. 가지는 않고요. 현실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것도 한 가지 있어요. 이번에 그 바젤 3라고 해서 우리가 저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 금융협약을 맺었잖아요. 다들 모여가지고 자주 만났잖아요. 대통령들이 뭐 G20 뭐 해가지고 그때 이제 바젤 3 협약을 맺은 내용 중에 하나가 올해 시행되는 게 뭐냐면 은행의 예대율 기준이 있잖아요. 그게 네. 100%인데 예금 100%에 대출 100% 선에서 맞춰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구성원을 갖다가 가계대출 있잖아요. 가계대출의 비중을 100원을 빌려주면 100원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가계에 어떤 대출에 문제가 생겨서 경제에 큰 충격이 오는 걸 막기 위해 가지고 올해부터 115%를 해요. 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집 갖고 자꾸 장사를 하고 은행의 목적이 원래 집 갖고 장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쪽으로 몰라가고 기업에는 대출을 안 해주니까 그래서 기업의 대출은 또 85% 비중을 계산할 때 그럼 결론은 은행 100억이 있으면은 가계 대출하는 걸 줄일 수밖에 없어요. 줄이고 기업으로 가요. 이게 이제 선순환이죠. 기업이 살아야 가게가 사니까 그게 올해부터 시행이 돼요. 그래서 이게 보이지 않게 대출을 또 압박하기 때문에 저금리가 생각보다 그렇게 효과는 없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금리가 효과는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조금 더 비관적인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의 여파가 워낙 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요. 이게 누적될 경우에는 과거 미국의 주택시장 붕괴와 같은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우려까지 나와요. 그것도 가능합니까? 예, 100% 가능하죠. 100% 지금 가능해요? 뉴스에는 안 나오는데요. 뭐 저는 이제 경제나 이런 걸 뭐 영어를 조금 할 줄 아니까 이렇게 들어가서 보거든요. 네. 보면은 그 회사채라 그러잖아요. 회사채 그 신용 스프레드가 지금 막 심하게 올랐어요. 원래 국채와 이제 이런 채권 관계가 있잖아요. 그럼 서로 물려 있잖아요. 이렇게 연계성으로 파생 상품들이. 근데 미국에서 아마 뉴스 이제 나올 텐데요. 미국에서 전 미국에 있는 회사들의 회사채를 매입하겠다라고 네. 아마 선포했나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죠. 예. 그게 왜냐하면 회사들이 회사채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경기 어려우면 회사채를 만기 돈을 갚아야 그렇죠. 되는데 줄도산이 돈이 어디 일어날 있어요? 수 있죠.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부도잖아요. 부도면 그럼요. 거기 신용 꼈던 것들이 같이 연쇄방으로 터지는 거예요. 큰일 나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아마 발표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다음 달인가 이번 분기까지가 6조 5천억의 회사채 옵션 만기일이에요. 근데 지금 회사들이 갑자기 돈이 어디 있어요? 은행도 지금 이런 데 돈 빌려주겠어요? 그래서 지금 뉴스에는 안 나왔지만 그런 심각한 상황이 비하인드에 있다. 그래서 우리 애청자분들이 지금 상황을 코로나 하나만 보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이게 코로나가 이어져서 얼마나 갈지를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감안하셔가지고 생각하셔야지 대한민국이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살아날 거다 이렇게 너무 장밋빛 가시면 안 되고 글로벌 같이 보셔야지 시장에 정확하게 대처하시니까 혹시 다주택자인데 갭 투자를 좀 무리하게 하시는 분들은 이런 제가 드린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셔야지 뭐 언론에서 나오는 뭐 잠시 일시 수용성 풍성 이런 거에 매달리지 마시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죽으면 같이 죽잖아요. 그거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주택시장이라고 피해갈 수 있습니까? 당연하죠. 네, 그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소장님 더 보태실 말씀 있으세요? 그렇죠. 이게 뭐 쉽게 볼 문제는 아니고요. 코로나만 지나가면 다 지나간다 이런 건 맞습니다. 문제가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심각합니다. 실물 경기가 붕괴되어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가 온 거고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중국, 유럽, 미국, 일본 우리 주요 수출 대상국들이 다 흔들리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수출 국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내수 경기가 좋았다 하더라도 충격이 굉장히 큰데 우리는 지금 내수와 수출 모두 어렵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 장기 침체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지금 급격하게 제로금리 가고 돈을 많이 풀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한국은행에서도 오늘 뭐 10조인가요? 채권 뭐 매입한다 그러고 하는데 총력 투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옛날이 쉬웠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시스템이 문제니까 돈을 풀어서 시스템을 맞습니다. 보완하면 네, 되지만 맞습니다. 지금은 실물 경기까지 맞물려 있어서 저는 리스크, 우리 항상 그러잖아요. 위험 관리 잘 해야 된다. 우리 작년에도 계속 그 얘기 했잖아요. 지금은 위험 관리를 더 잘해야 될 때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맞습니다. 자, 지금 0987님이 집 한 채 사는 게 꿈인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돈도 모았고 대출 받으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럼 지금 집 사는 건 스톱할까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한 달에서 두 달만 기다렸다가 흐름 보시고 한 달에서 두 달. 네, 급하지 않으시면 예를 들어서 아기가 뭐 중3이나 좋은 고등학교를 꼭 가야 되는 입장이 아니시라면 제가 볼 때 지금은 꼭지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 흐름을 보라는 거는 집값이 지금 이제 좀 내려갈 것 같다. 올라갈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조금 한두 달 더 기다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충분하죠. 예. 그리고 또 네. 신도시 한 달 만에 나오잖아요. 뭐 이렇게 반등하지는 않을 거고요. 반등해도 이게 일시적인 반등이 될 수도 있어서 지금까지 기다려왔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진짜 꼭 필요하신 분들 나 지금 안 사면 안 돼. 뭐 시한부 인생이라서 나는 3달 사는데 지금 꼭 집을 사야 돼. 그렇죠. 뭐 이런 상황 아니면 한 달 기다려서 뭐 큰 문제가 되진 네. 않아요. 지켜보고 한 달 기다려서 괜찮을 것 같으면 실수요자니까 사도 되지만 안 괜찮을 것 같으면 좀 더 기다려도 되는 네. 거잖아요. 거기다 총선 결과가 또 나오잖아요. 네. 지금 총선 결과가 만약에 집권 여당이 좀 다수당이 된다 그러면 이 기준을 이어가잖아요. 그렇겠죠. 그런 거를 이번에는 대책들이 강하기 때문에 조금 한번 시간을 가지는 게 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우리 모두가 스탑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네. 사회적 거리두기부터 시작해서 주식 투자도 일단 스탑하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했고 부동산도 지금 집을 설사 실수요자라 할지라도 집 구매하는 것도 일단 멈추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모든 게 멈춰 있을 때 우리가 개인적으로 얻을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너무 철학적인 질문인데요. 이 기회에 많죠. 책도 좀 많이 읽고요. 책도 많이 읽고. 또 생각도 그렇죠. 많이 하고 네. 애들 부부간의 대화도 많이 하고 그렇죠. 좀 그런 내면의 질적 향상을 좀 도모하는 게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고마운 것도 있습니다. 저희 딸아이가 직장을 다니는데 보기 힘들잖아요, 요즘. 재택근무를 하니까 그 첫 일주는 참 좋았는데 뭐 그런 뭐 장점도 있긴 한데 제가 이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타인 간의 관계, 사람 간의 관계도 맞아요. 좀 명상은 아니지만 뭐라 해야 될까요? 인생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 좀 맞습니다. 생긴 건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좀 많은 깨우침을 좀 살살 느끼고 있어서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참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너무 달려만 네, 왔는데 맞아요. 네, 맞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지금 우리가 모든 게 멈춰져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돌아볼 걸 돌아보고 그렇지. 좀 점검할 건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2달 만에 뵌 우리 부동산 수다 파트너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한문도 교수님 그리고 김인만 수장님 우리 다음 달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한 주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도 오늘이 절기상 낮이 길어지기 시작하는 춘분이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자, 밤이 점점 짧아지고 낮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벽이 오고 어둠이 지나갈 날이 곧 올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희망으로 이번 주말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 3시 10분에 변함없이 여러분 만나러 올게요. 고맙습니다.